그 다음에는 이제 장왕지 삼보 또는 국지 삼보라고 하는 나라의 세 가지 보물 이야기를 장왕이 어떨리던가를 또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루는 비가 막 내리는 아주 길적길적한 날, 비가 계속 하루 종일 내립니다. 장왕이 일이 있어가지고 태자를 불러요. 좀 와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태자가 마차를 몰고 자기 마차를 몰고 장왕한테 갑니다. 그 이제 장왕한테 가려면 태자궁이 있고 이제 임금 왕궁이 있으니까 동궁에서 주로 이제 동쪽궁에서 나와가지고 임금이 사는 궁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궁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문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이 거처하는 궁문은 경계가 살벌합니다. 삼엄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첫 번째 궁문에서 신문을 확인하고 내려서 출입증에다 사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얼마 전에만 안 그랬어, 우리나라. 근데 비 내리죠. 뭐 날도 질죠. 이제 땅바닥도 질고 이러니까 태자가 저기 마차를 모는 마부한테 야 그냥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 그러면 왕이 타는 마차나 태자가 타는 마차는 멀리서 봐도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왜 신분 차이가 나야 되니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의전도 하고 하잖아. 그러니까 뭐 태자가 타는 마차는 문지기 다 아는 거예요. 태자가 탔다는 거 빤히 알죠. 태자 마차라는 거는. 그러니까 태자가 야 날도 질고 나 저놈이 뭐 내 마차라는 건 모르겠어. 야 가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 그냥 통과해버렸어. 쓰라고 하는데도. 근데 한참 가는데 뒤에서 누가 막 씩씩거리면서 쫓아오는 거야. 말 타고요. 멈춰라 그러고 그죠? 계속 가라 그러고 쫓아와. 보니까 문지기야. 그러고는 태자의 마차를 가로막는 거야. 자기 말로. 그럼 더 이상 갈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국문 앞에서 신분 확인하시고 출입증에 사인하고 가셔야 되는 건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야 인마 내가 누구지 몰라? 아, 알지요. 태자님 아니십니까? 근데 뭘 국법입니다. 나라의 법입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앞에서 내리셔서 신분 확인하시고 내가 몇 시에 들어간다라는 거 통일증에 사인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건 나라 법이단 말이에요. 저는 법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응? 제가 맡은 일이 이런 일입니다. 내리셔서 사인하고 가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마지 못해가지고 태자가 내려서 더 이상 이제 지체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귀찮단 말이야. 내려서 이제 통행증에 사인해주고 신분 확인했어요. 그리고 가려고 하니까 잠깐만요. 왜? 법을 어기셨으니까 처벌을 받으셔야 된다. 국문을 신분 확인하지 않고 통과하면은 처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부의 목을 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자가 그냥 가라 해도 마부는 멈춰 섰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태자의 위신만 믿고 뭐 별일 없겠지 그러고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국법에 마부의 목을 베게 돼 있어요. 마부의 목을 가차없이 뱁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 더 남았어. 또 뭐냐 임마 그랬더니 이 마차를 타면은 이제 그 정식으로 앉아가지고 뚜껑 있는 마차 말고 뚜껑 없는 마차 빨리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손잡이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옆에서는 이제 마부가 채찍질하면서 빨리 가니까 덜컹덜컹 하니까 이거 잡아야 돼요. 태자가 요 잡는 손잡이 부분의 오른쪽을 톱으로 썰어버려요. 왜 써냐? 교통법규 위반한 거야. 딱지예요, 그게요. 오른쪽을 싹 쓸어버리면 한 번 국법을 위반한 거야, 태자가. 태자 마차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그러고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면 온 백성이 다 보는 거야. 아, 이 태자가 법을 어겨가지고 저쪽 쓸었다면. 한 번 더 어기면 왼쪽을 썰어. 기어코 톱으로 거기까지 쓸어. 그리고는 이제 태자가 몰고 가야 돼. 마부는 죽었으니까. 태자가 몰고 갑니다. 그래서 장왕을 만났어요. 이제 아버지를 만나니까 이제 태자가 이제 화가 막 이제 서론도 못 받쳐 이제 막 비도 맞고 막 난리 너 왜 이렇게 비 맞고 왔냐 했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새끼 좀 죽여주세요. 이제 이렇게 됐어요. 저놈의 새끼가 태자도 몰라보고 내 마부 목도 자르고 내 마차를 저렇게 만들었다고. 아버지, 오전식이랑 아빠 쟤 좀 혼내줘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장왕이 태자에게 야, 넌 참 좋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나는 정말 행운이다. 운이 좋은 놈이다. 왜요? 내가 죽고 나면 네가 임금이 될 텐데 저렇게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신하를 네 밑에 두고 신하로 삼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나라에는 자고로 세 가지 보물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바로 국제삼보입니다. 첫째가 나라를 유지하는 법이 있다. 두 번째, 그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인재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그런 인재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있어야 된다. 엄격하게 법을 집행한 저 문지기를 네가 부탁한다고 목을 베거나 처벌을 하게 되면 누가 법을 집행하려고 하겠냐. 그러니까 이 나라의 세 가지 보물을 너는 중시하고 특히 인재를 중시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제삼보 얘기를 해줍니다. 이 장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참 쉽잖아요. 안 쉽습니까? 징하게 저걸 안 해갖고 그저 나라 꼴이 엉망이 된 거잖아요. 지금 딱 저거예요. 지금 딱 다른 거 할 것도 없어요. 법이 있고 그 법을 엄격히 지키는 공직자가 있고 그 공직자를 보호해주는 정책만 있으면 되는 건데 저걸 안 해갖고 나라를 지금 그저 거시기하게 만드는. 장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일화가 불식불침이라는 겁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한참 몇백 년 지난 다음에 한 300년쯤 지난 다음에요. 위나라 전국시대 때 위나라 무후 밑에서 군사를 담당하던 오기하고 무하고의 대화 중에 나옵니다. 하루는 위나라 무후가 문무대신들을 모아놓고 국사를 논의를 합니다. 전체 국사를 논의하고 난 다음에 그 국사 논의가 끝나고 물러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물러나서 오기를 만나가지고 나오는 대화 중에 장왕이 등장합니다. 무후가 국사를 논하고 난 다음에 오기를 만났는데 얼굴이 막 입이 귀에 가서 걸렸어요. 좋아가지고 싱글벙글한 거예요. 막 기분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그 오기를 보고는 뭔가를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을 때 그 표정 있잖아요, 사람들. 그래서 오기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으시길래 그렇게 싱글벙글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당신도 아까 봤잖아. 그랬더니 뭘요? 조정에서 우리가 회의할 때 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신하들이 어느 누구도 반박도 못하고 나은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잖냐. 그래서 내가 한 얘기가 다 채택된 거 아니냐. 나 이 큰 위나라에 나만 한 사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뻐기는 거야. 그게 좋아가지고. 그랬더니 오기가 한숨을 푹 쉽니다. 아이 큰일 났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다 그죠? 아이 큰일 났네.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뭔 소리냐. 뭔 나라가 망하게 생겼냐. 그 옛날 초나라 장왕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기가. 조정에서 큰 나라에 있어가지고 신하들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당신보다 장왕보다 나은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장왕보다 나은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장왕보다 나은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는 날에는 물러나와가지고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 큰 초나라에 나보다 나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인재가 없다라는 건 나라가 망조가 된 거다. 그 걱정 때문에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대왕이 뭘 좋다고 싱글벙글 웃고 있냐고. 그래서 장왕의 불식불침을 오기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리더들, 이런 리더들 많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조직원들하고 회의하고 나면은 또는 뭐 조회하고 나면은 조회할 때마다 하는 얘기 있죠. 내가 해봐서 아는데 뭐. 내가 봐서 아는데 뭐. 내가 가봐서 아는데. 당연하죠. 왜냐 그러면 리더는 저 출장도 많이 가고 제가 그 우리나라 CEO들 또는 그 큰 기업들의 경영자들하고 강의할 때마다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당신들이 내 강의를 들으러 오냐. 당신들은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강의 다 들어봤지 않냐. 근데 뭘 매일 아침마다 와가지고 실천도 안 하면서 좀 밑에 있는 젊은 인재 좀 보내라. 그리고는 가가지고 조직원들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뭐 내가 김 교수한테 사기 강의 들어봐서 아는데 당대표는 다른 사람들한테 똑같은 기회를 주고 똑같은 조건 속에서 얘기를 해서 얘기하면 그건 내 익수하겠다. 근데 독점하고 자기 혼자 다 배우고 자기 혼자 다 누리고 자기 혼자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러면은 뭐 누가 그거 인정하냐. 조직원들한테 다양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끔 배려하는 것이 리더가 해야 될 자세 아니냐. 개인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경험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요즘처럼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에서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리더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는 누구하고 일했느냐입니다. 즉, 그 리더를 어떤 사람이 보좌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이 사귀는 친구를 봐라. 어떤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 지내고 있는가. 특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황의 리더십을 빛내주는 주연급 조연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손수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수고입니다. 손수고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정자산보다도 앞서서 청백리, 그죠? 예. 손수고도 3번이나 재상 자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살다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정을 이런 손수고 같은 사람한테 국내 정치를 맡겨야만이 장황이 외부에 나가가지고 중원에 나가서 다른 나라하고 외교하거나 또는 다른 나라를 정벌하거나 하는데 마음 놓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손수고하고 장황의 관계는 참 역대의 군주와 참모, 그 군주를 모시는 관계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손수고는 청백리의 표상이고 훗날 어떻게 평가하냐 그러면요. 결국 이는 가르치지 않아도 백성들이 절로 감화되어 따르는 것이다. 즉 각각 곳에 있는 사람은 직접 보며 본받고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 주변에 보이는 것을 따라하게 되어 있다. 즉 손수고가 재상으로 있으면서 수십 년 동안 보였던 모범이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손수고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손수고가 대단한 인물이었는데요. 오늘은 저는 손수고하고 악사 우명과의 관계를 통해서 장황이 얼마나 행운아였는가, 운이 좋았던 리더였는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손수고가 재상으로 있을 때 궁중 연예인 가운데, 궁중 악사 가운데 우명이라는 연예인을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수고가 워낙 소탈한 재상이고 또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재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 궁중에서 이제 춤추고 노래 부르는, 우리로 얘기하면 뭐 연예인 단장 같은 인물이 우명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중국 역사의 사람 이름 가운데 앞에 우자가 붙어 있으면, 그 우자가 배우 할 때 우자입니다. 배우, 탤런트 할 때. 그 사람 인변에 근심 우자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앞에 우자가 붙어 있으면, 그 우자가 붙어 있으면 배우맹이란 뜻이에요. 네, 배우맹입니다. 이 우맹과 손수고가 깊이 있는 우정을 나눕니다. 신분을 초월해서. 그리고는 손수고가 먼저 세상을 떠나요. 우맹이 하루는 시장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시장을 나왔어요. 그런데 저 앞에 손수고의 아들이 보이는 거야.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는 체를 하려고 딱 가서 보는데 몸을 피해버립니다. 우명이. 왜 그런가? 손수고 아들이 시장에 물건을 사러 나온 것이 아니라 나무를 해다 쥐고는요, 팔러 나온 거야. 생계가 어려워가지고 손수고 아들이 나무를 쥐고 시장에다가 땔감을 팔러 나온 거야. 그 우명이 보니까 잔뜩 뒤에 땔감을 쥐고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 아는 체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부끄러워할까봐 숨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자기를 그렇게 인간 대접해줬고 좋게 대접을 해줬던 손수고 생각이 나는데 손수고 집안이 저렇게 어렵게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명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궁궐에 돌아와서 자기 분장실로 가서 손수고 복장을 합니다. 손수고가 입던 재상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얼굴을 손수고처럼 화장을 해가지고 손수고를 분장하고 손수고가 쓰던 모자를 쓰고 임금 앞에, 장왕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장왕이 궁궐 궁정 안으로 누군가 들어오는데 손수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이 분장을 하니까 손수고가 깜짝 놀라니까 죽은 손수고가 들어온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우명인 거야. 장왕도 깜짝 놀랍니다.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야, 진짜 너 죽은 손수고가 살아 들어온 줄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손수고에 대한 추억을 서로 나누는 거죠. 야, 손수고가 보고 싶다. 장왕은 이래가면서 그 옛날 손수고가 내가 이랬을 때 이랬지. 뭐 그럼 또 우명대로 또 손수고가 일화를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자기하고 가까웠던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해서 추억할 때 우리가 심령이 굉장히 영혼이 맑아져요. 그죠? 예, 좋은 사람들을 추억하고 그 사람들 얘기하면 카타르시스 작용을 합니다. 할아버지 얘기하고 할머니 얘기하고 또 부모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 장황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한참을 손수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추억에 잠겨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야, 이제. 그 얘기가 끝나고 이제 마무리 좀 되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우명한테, 임금이. 그래서 우명한테, 야, 오늘 너 때문에 너무너무 고맙다, 야. 내가 손수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정말 좋은 시간 가졌다. 내가 너한테 상을 줘야 되겠다. 근데 벼슬 하나 주마. 이렇게 됐어요. 아니, 천하의 연예인 주제에 벼슬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넙죽 받을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우명이 나중에 좀 며칠 있다가 대답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뭐 장왕 입장에서는 뭐 anyway 좋다 그래. 며칠 있다가 얘기해라. 그럼 그때 벼슬 내려도 늦지 않으니까. 그죠? 그리고는 한 2, 3일 있다가 우명을 만나가지고 장왕이 그 벼슬 받으려고 했더니 안 할랍니다. 이렇게. 그 임금이 이제 깜짝 놀랐지. 남들은 지금 못해갖고 난리인데 이게 궁중악사 주제에 벼슬을 마다한단 말이야. 왜? 그랬더니 마누라가 하지 말래요. 마누라가 하지 말랍니다. 왜? 그랬더니 우명이 노래를 하나 부릅니다. 유명한 우명의 청량가라는 노래입니다. 탐관오리 노릇은 해서는 안 되는데도 하고 청백리는 할 만한데도 하지 않는구나. 탐관오리가 되면 안 되는 까닭은 더럽고 비천해서인데 그래도 하려는 까닭은 자손들이 배를 불릴 수 있기 때문이라네. 청백리가 되려고 하는 까닭은 고상하고 깨끗해서인데 그래도 하지 않으려는 까닭은 자손들이 배를 곪기 때문이라네. 그대여 초나라 재상 손수고를 보지 못했는가? 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춤을 추면서 손수고 복장을 하고. 이 듣고 보니까 뭔가가 뼈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장왕이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여차저차해서 손수고 집안이 지금 끼니를 때우기도 어려울 만큼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답을 내려줘서 손수고 집안의 생계를 보살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손수고가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죠.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우명의관입니다. 우명이 손수고 옷을 입고 손수고 모자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무치게 그리워서 그 사람하고 똑같이 흉내를 낼 때 쓰는 사자성어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누군가를 정신적 멘토로 삼을 때, 그죠? 예. 그럴 때도 우명의관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씁니다.就算好话说多了也招人讨厌。什么叫福过招灾？
这享福啊，享到一定的程度，享过头了，那灾难就发生了。所以我们的民间传统还有另一句话：吃饭要吃家常饭，享福要享下等的福。他为什么人享福就非得享下等的福呢？我给大家准备了一个经典的案例来证明这一点。司马迁先生在写《史记》的时候，他记录了很多历史上贤明的人。《史记》当中专门有一传叫《荀吏列传》，记载那些贤明的政府官员。《荀吏列传》当中排名第一的人是楚国令尹孙叔敖。今天呢，我给大家讲讲孙叔敖这个贤明的人，他是怎么享下等的福的。孙叔敖啊，晚年的时候身体不好了，得了重病，卧床不起，估计自己啊油尽灯枯，要走到生命的尽头，他就把儿子叫过来了，要遗嘱嘛，托付后事。孙叔敖跟儿子说：“我死之后，国君一定会给你重重的封赏，他会给你一块封地。孩子，你要记住，咱们楚国沃野千里，肥沃美丽的地方有的是，但你哪儿都不能要。你单独要一个地方，这个地方叫寝丘，楚国和越国的边界，一个又贫瘠又荒凉的地方，而且那个地方还闹鬼，不吉祥，你就要这个破地方。”儿子不明白呀，说：“爹呀，为什么不要好的要坏的呢？”孙叔敖说：“以你的才华和能力，给了你好的地方，你管也管不好，你守也守不住，可能会带来灾祸。给你一个破的地方，可能你就会平安度日，把它传给子孙后代。”요 운명에 관한 이야기는 사마천 사기 가운데에서도 골계열전이라고 하는 연예인들만 기록해 놓은 편에 나옵니다. 실제로 여기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우명하고 초나라 장왕하고의 또 다른 일화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초나라 장왕의 애마의 죽음과 관계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장왕이 이제 대외 정보를 많이 나서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말이에요. 전투에 항상 데리고 다니는 말이 있고 또 예비적으로 여러 명마들을 거느려야 되지 않습니까?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유난히 아끼는 말이 한 마리 있었어요. 장왕이. 근데 이놈은 말을 너무 아껴가지고 매일 고기 반찬 먹이고 뭐 대추 먹이고 비단이불 덮어주고 침대에서 재웠어요. 말을. 그 이놈은 말이 운동을 안 해갖고 비만증에 걸려서 일찍 죽어버렸어요. 말이. 그 장왕이 얼마나 가슴 아파. 그지? 아끼던 말이 일찍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신하들한테 엄명을 내립니다. 야, 나무로 관을 잘 짜가지고 날 잡아가지고 장례 치러줘라. 세상에 죽은 말을 나무관에 짜가지고 날 잡아서 장례를 치러줘라. 그리고는 잔소리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됐어요. 그 신하들이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안 해주는데, 사람한테도 이렇게 안 해주는데, 세상에 죽은 말한테 살았을 때는 이뻐서 뭐 고기 반찬 먹이는 거 봐줬다 치더라도 죽고 난 다음에 뭔 소용이 있어요. 근데 관까지 짜가지고 날 잡아서 장례를 치러주라 그러니까, 그러고는 엄포를 놓으니까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는 거야. 그때 우명이 나타납니다. 대왕. 왜? 대왕,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이제 신하들이 저놈의 자식이 지금 뭐 한마디 하려는 것 같다. 지금 큰일 났다. 저거 이제. 대왕,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왕도 이제 말 때문에 그러는 줄 알고 또 세게 나갑니다. 뭐 임마.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뭘 임마. 말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도 이제 아이고야 큰일 났네. 저거 이제 혼나게 생겼네. 이제 말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뭘 어쩌라고 임마. 대왕이 얼마나 아끼시던 말인데 말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나무관이 뭡니까? 돌로 관을 만들어야 된다. 대왕이 얼마나 아끼던 말인데 나무관이 뭡니까? 돌로 관을 만들어서 멋지게 조각도 하고 그 다음 진짜 날 잡아서 부고장도 돌려야 됩니다. 이웃나라 임금들한테도 부고장을 돌려서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초나라 장왕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던 말 장례식을 치르니까 오세요 라고 부고장도 돌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초나라 장왕은 사람보다 말을 더 아낀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다 알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장왕이 껄껄껄 웃으면서 야, 씨, 내가 그렇게 잘못했냐? 그냥 고기는 삶아 먹고 뼈다귀는 대충 출해서 그냥 땅에다 묻고 말아라 라고 우명의 충고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골개열전에. 리더가 그죠, 한순간에 자기의 기분에 치우쳐서 지나친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충고가 들어왔을 때 그걸 바로바로 잡을 수 있는 충고를 받아들이는 그 정도, 그죠, 예, 배포는 있어야 된다. 춘추자전에 보면은 장왕이 묻자, 문무할 때 묻자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고로 문이라는 것은 창과자에다가 그칠 짓자 아닙니까? 그죠? 잘 보시면 무라는 글자는 싸우는 게 아니다. 싸움을 그치는 것이 진정한 무의 정신이다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장왕이 보통 식견을 갖고 있는 리더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또 사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 마지막 장왕과 관계되어 있는 유명한 고사는 절영지연이라고 하는 고사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절영지연은 뜻을 풀이해 드리자면은 끈을 절자, 그죠? 영자는 각끈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관을 쓰면은 요 턱 밑에서 이렇게 쫄라매잖아요. 그게 각끈이야. 그게 영이야. 그래서 각끈을 끊고 버린 연자는 술자리죠. 연애, 술자리입니다. 아까 저희가 조나라 장왕의 식견을 얘기하면서 두월처 반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두월처 반란을 진압을 했잖아. 거의 죽을 뻔 했다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병사들이 전부 다 궁궐로 돌아와서 자, 잔치 벌이자. 이렇게 됐어요. 수고했다, 오늘. 그 술자리가 벌어집니다. 대낮부터 술자리가 벌어졌어요. 아침에 두월주 죽이고 이제 돌아왔으니까 대낮부터 술자리가 벌어졌다. 뭐 오늘은 실컷 마셔보자. 그 날이 어두워졌어요. 깜깜해진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횃불을 밝히는 거예요. 궁중에 쫙 사방으로 횃불을 밝힙니다. 환하게 밝혀요. 그래서 횃불을 밝히면서 오늘은 밤새 마시자. 이렇게 됐어요. 온라이트 하자. 이렇게 됐어요. 한참 부어라 마셔라. 뭐 장왕은 기분 좋아가지고 후궁들, 자기 왕비하고 후궁들까지 다 나와서 병장들에게, 장병들에게 위로주를 전부 다 하사주를 다 돌리고 기분 좋게 마시고 놀고 있어요. 노래도 부르고 뭐.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가지고 횃불이 다 꺼져버립니다. 싹. 뭐 칠흑같이 어두워졌죠. 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갑자기 웬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와. 깍! 그러면서 떼왕!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장왕이 제일 이뻐하는 후궁 목소리야. 그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빨리 횃불을 밝혀주세요. 빨리요. 왜 그러는 거? 그랬더니 어떤 놈이 제 궁뎅이를 만졌어요. 깜깜하게 불 꺼진 틈에 더듬었어. 술 취한 장병 하나가 더듬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놈의 각건을 잡아당겨서 끊어놨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불을 밝히세요. 이제 불만 밝히면 각건 끊어진 놈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범인이 이제. 그래가지고 시종들이 이제 큰일 난 거야. 그러다 딱 이제 임금이 제일 이뻐하는 후궁을 성희롱을 했으니 이제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풀씨차들은 막 난리를 치는데 장왕이 잠깐만. 지금부터 모든 장병들은 각건을 끊는다. 실시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는 각건을 모두 끊고 난 다음에 술자리를 계속 이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후궁한테 오늘같이 기분 좋은 날 실수한 것 같으니까 네가 참아라. 이렇게 따독거리고 넘어갔어요. 요즘 같으면 큰일 나죠. 그죠? 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장왕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다른 나라하고 전쟁이 붙어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의 사지에 몰립니다. 포위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사지에 몰려가지고 거의 전멸당할 위기에 몰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장수 하나가 혼자 단기 필마로 혼자 말을 타고 적진을 헤치고 나가서 장왕을 구해내고 결국은 그 전투를 승리하게 만들어요. 장왕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죽을 뻔한 걸 살아났단 말이야. 그래서 그 장수를 불러가지고 야 오늘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나한테 내 큰 상을 주마. 정말 고맙다. 그랬더니 이 장수가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합니다. 장왕한테. 대왕께서는 이미 저에게 큰 상을 내리셨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제가 그 은혜에 보답할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그 은혜에 보답하게 돼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때 그 후궁의 궁뎅이를 만진 그 장수요. 그러니까 리더가 한때 실수를 감싸주고 지켜줌으로써 그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보답이 돌아오는가에 대한 대표적인 고사 가운데 하나가 전령지연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입니다. 초나라 장왕을 제가 2017년도에 인물로 내세웠던 이유는 이런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선택해야 될 리더가 어떤 리더였으면 좋을까? 그죠? 이런 주제로 1년 동안 우려먹으려고 만들었는데 몇 달 우려먹고 끝났어요. 그래서 뭐 몇 달 우려먹어도 뭐 제대로 된 리더를 선택을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초나라 장왕의 리더십은 어디에 맥락이 다 있냐 그러면 춘추 시대 때 초기에 4명의 유명한 리더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관포지교 관중과 포숙이 모셨던 황공, 그 다음에 저 서쪽에 있는 진나라의 목공, 그 다음에 19년 망명 끝에 천하의 폐주가 된 또 다른 진나라의 문공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초나라의 장왕입니다. 원래 중국 역사에서는 춘추 시대 때 폐주가 된 사람이 5명이라고 그래서 춘추 5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 5번째가 누구냐 그러면 뭐 저 월나라 구천이라는 사람도 있고 오나라 함녀 또는 오나라 부차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오나라 5번째 폐주하고 이 앞에 4명의 폐주하고 리더십이 확연히 구별됩니다. 이 5번째 폐주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전투 형태도 다르고 살벌합니다. 자기하고 같이 평생을 지냈던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런 리더, 앞에 리더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뒤쪽에 리더는 빼고, 왜냐면 전국 시대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리더십 자체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앞에 4명만 떼가지고 제가 붙여놓은 이름이 춘추시대 4인방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이 4인방의 리더십에 공통점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사회가 지금 딱 필요로 하는 리더십하고 맥락이 좀 많이 다 있더라 해서 이 4사람의 리더들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면서 첫 번째로 골라낸 인물이 초나라 장왕입니다. 다른 인물이 아니고.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제나라 황공은 관중과 포숙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재들을 스카웃해서, 더더군다나 관중 같은 인물은 자기를 활로 쏘아서 죽이려고 했던 원수였잖아요. 그래서 그 인물을 재상으로 임명해서 40년 동안 제나라를 부민부국으로 이끌었던 리더죠. 그래서 춘추 5패 가운데 첫 번째 인물이 제나라 황공이죠. 두 번째는 저 서북 쪽에 있는 진나라 문공이라는 사람입니다. 진나라 문공이라는 사람은 42살 때 아버지가 젊은 여희라고 하는 첩한 때 홀려가지고 아들들을 죽여요. 그래서 큰아들 신생이 자살합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도 다 죽이려고 그래. 왜? 여희한테서 난 어린애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치맛바람에 또는 백예림 송사에 넘어가가지고 양공이라는 사람이 자식들을 죽여. 그래서 도망갑니다. 문공이라는 사람이. 42살에 도망을 가요. 몇 년을 도망가냐? 19년을 도망갑니다. 8개 나라를 전전하면서 망명생활 끝에 진나라로 돌아와가지고 진나라의 임금이 되는 입지전적인 인물이 진나라 문공입니다. 그때 진나라 문공을 수행했던 수많은 인재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계자추라는 인물이야. 계자추는 진나라 문공이 망명생활 가운데서 어려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특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위기에 빠졌을 때 자기 허벅지살을 비워가지고 국을 끓여준 사람이에요. 할고봉군이라고 하는 허벅지살을 떼어내서 임금을 복양하다라고 하는 할고봉군이라고 유명한 구사성어를 남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이 계자추가 농공행상에서 빠집니다. 다른 수행했던 신하들은 전부 다 한 자리를 줬는데 계자추한테 벼슬이 안 돌아가요. 그래서 계자추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면산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서 들어가 버리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8마리 이무기 가운데에서 나머지 7마리는 전부 다 제 집을 찾아 들어갔는데 한 마리만 정처 없이 천하를 떠돌고 있다. 이런 풍자의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나머지 7마리 용이라는 건 벼슬 받은, 그죠? 예, 이무기들. 계자추는 떠돌아다닌다는 얘기죠. 이제 벼슬을 못 받으니까. 요게 백성들이 막 노래를 불러가지고 진문공을 풍자한단 말이죠. 그 문공이 그 노래를 듣고 아차 싶은 거야. 아이, 계자추가 빠졌네. 계자추를 찾아봐요. 그러니까 면산으로 어머니하고 숨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 문공이 그냥 내버려 두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계자추 기념관 하나만 줘놓으면 딱 좋을 텐데, 기어코 미안해가지고 계자추를 기어코 불러내서 뭘 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계자추가 자존심이 있지 못 나오죠. 그 어머니도 계자추의 고귀한 뜻을 지켜주기 위해서 같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문공이 기어코 계자추를 면산에서 나오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현상금을 걸어. 계자추를 면산에서 나오게 하는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한테 상을 준다. 이렇게 된 거야. 어떤 놈 하나가 불 지르세요. 이렇게 된 거야. 어머니 때문에라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봄날에 얼마나 잘 타요, 그죠? 봄날에 불을 질러요, 면산에다가. 안 나와. 그래서 불이 꺼진 다음에 가보니까 계자추하고 계자추 어머니가 나무 둥치를 끌어안고 타 죽었단 말이야, 새까맣게. 그래, 문공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그 계자추를 장례를 치러주고 면산에다가 그 나무 둥치를 뿌리채 캐오게 해서 나무 둥치를 잘 다듬어서 신발을 신어서 신고 다녔답니다. 남학신이잖아요, 그죠? 왜 딱딱 소리가 나니까 그때 소리 날 때마다 계자추를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뻥치기 좋아하는 중국 사람들은 그게 일본의 계다짝의 기원이라 그래요. 지방지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는 천하에다가 진나라에다 명령을 내리죠. 계자처가 타 죽은 날에는 태운 음식이나 데운 음식, 익힌 음식을 못 먹게 하죠. 그게 한식의 기원이단 말이에요. 이게 진문공이고. 그 다음에 저 서방에 나중에 천하를 통일하는 진나라의 목공이라는 사람은 기원전 7세기에 진나라를 획기적으로, 저쪽이 서방에 치우쳐 있으니까 문물이 떨어져요. 문화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진나라 목공이 중간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획기적인 인재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불문 정책이라는 겁니다. 네 가지를 따지지 않겠다. 불문에 붙이겠다라는 겁니다. 기원전 7세기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정말 획기적인 인재 정책이 등장합니다. 첫째, 뭘 따지지 않냐? 국적을 안 따져. 두 번째, 민족을 안 따져. 세 번째, 귀천을 안 따져. 네 번째, 나이를 안 따져. 여기다가 요즘은 남녀만 안 따지면 돼요. 그죠? 그 오불문은 완벽한 인재 정책이죠. 전 세계를 통해서 오불문을 실시하는 조직이나 나라가 있으면 이건 진짜 완벽한 인재 정책이죠. 그렇게 해서 거의 인류 역사상 최초로 외국 출신의 인재와 노예를 벼슬을 줘가지고 발탁하는 아주 획기적인 인재 정책을 실시합니다. 놀랍죠, 그죠? 다른 나라보다 100년 정도 앞서는 인재 정책입니다. 나중에 다른 나라들도 외국의 인재들을 전부 다 막 그 스카웃을 해요. 그 개방된 인재 정책을 보여주는데 진나라는 첫 번째 다른 나라보다 100년 앞섰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부분적으로만 실시합니다. 특히 외국의 인재들에 관해서는 실시하다가 말아. 근데 진나라는 이 정책을 끝까지 밀고 갑니다. 그래서 기록에 남아있는 진나라에서 승상제도가 성립되고 난 이후에 이름이 남아있는 재상들, 승상들 25명이 이름이 남아있는데 이 25명의 승상들의 국적을 분석을 해보니까 17명이 외국 사람이었습니다. 25 가운데 17명이 외국 사람이고 7명이 국적 불명이에요. 한 사람만 진나라 출신이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어디서 알 수 있냐 그러면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이사다. 이사라는 사람 있잖아요. 초나라 사람이에요. 초나라 사람. 그리고 진나라 초기에 북방에 있는 흉노적을 막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장수 가운데 몽염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습니다. 영화에도 나와요. 옛날에 김희선하고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뭐 진나라 진시황 때 이야기가 있어요. 성룡이하고 김희선하고 이상한 영화 있어요. 거기 나오는 장수가 몽염을 모델로 한 장수. 이 몽염은 할아버지 때부터 진나라 건너와 가지고 대대로 장수 집안인데 제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재풀 가운데 중요한 역할은 외국 출신의 인재들입니다. 대단한 인재 정책입니다. 이게 진나라의 천하 통일의 밑거름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때 진시황 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정나라에서 파견한 한나라에서 파견한 정국이라고 하는 수리 전문가, 댐 전문가가 간첩으로 판명이 나요. 그래 진시황이 화가 나가지고 진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출신의 인재들을 전부 다 내쫓아라라고 하는 축객령을 발표하거든요. 객을 손님을 내쫓아라라는 명령이야. 그때 이사가 여부리 집안에 있다가 이제 진나라 조정에 들어와가지고 벼슬 해가지고 자기 야망을 키워보려고 하는데 전부 다 내쫓아라 그랬으니까 이사가 출세도 못해보고 내쫓을 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시황한테 글을 올립니다. 축객령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라고 하는 간축객서라고 하는 아주 천하의 유명한 명문을 남깁니다. 거기서 나온 유명한 명언이 전에도 제가 대한항공 광고에서도 소개해드렸다시피 태산불량 토양이요 화해불택 세류다. 태산은 단 한 줌의 흙도 마다하지 않으며 강과 바다는 자잘한 물줄기를 가리지 않는다 라는 유명한 말을 이사가 합니다. 진나라가 지금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태산이 단 한 줌의 흙도 마다하지 않듯이 강과 바다가 자잘한 물줄기를 가리지 않듯이 천하의 모든 인재들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강해진 겁니다. 연예인이 더 많습니다. 네. 라고 글을 올려가지고 결국 축객령을 취소하게 합니다. 이게 진나라의 인재 정책을 이사가 꿰뚫어 보고 있었고 그 옛날 진나라 목공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사가 그 간축객서에서. 그래서 이 네 명의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주목을 했습니다. 첫째, 신의. 그죠? 믿음과 의리. 둘째, 대의명분. 이게 무슨 낡아빠진 소리 하냐 하지만 실제로는요, 사람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대의명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대의명분을 내걸고 운동을 하는지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속이지 않겠습니다.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캐치플레이 앞에다 딱 내걸었으면 그게 항상 자기한테 브레이크가 되는 거죠. 그죠? 조금만 다른 길로 빠지려고 하면은 브레이크로 작용을 합니다. 셋째, 이게 통이 커요. 전부 다. 장자들입니다. 네 번째, 인재들을 대단히 중요시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장황에서 보셨다시피 연예인 말도 듣습니다. 그죠? 비판을 수용할 줄 안다. 우리는 뭐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조금만 정치 풍자하면은, 그죠? 프로그램 없애버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공영방송 두 방송사가 지금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 국민이 파업 지지하는, 그죠? 많이 달라졌어요. 여섯 번째, 위임, 맡길 줄 알았습니다. 전부 다. 리더들이 공통점입니다. 일곱 번째, 유머입니다. 이 네 명 모두 다 유머 감각이 보통이 아닙니다. 유머 감각 가운데에서 제일 재미난 유머가 진나라 문공, 19년 망명한 진나라 문공 유머만 소개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살에 이제 망명을 떠나게 됐어요. 이미 결혼해서 자식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이제 부인한테 뭔가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문공이 부인하고 나눈 대화가 나눕니다. 여보, 예, 아무래도 나 떠나야 될 것 같소. 예, 알고 있습니다.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공이. 그랬더니 부인이 얼마나요? 그랬더니 한 20년은 걸릴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0년 걸리면은 42살이니까 죽고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제 죽기 전까지 못 들어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팔자 고치라는 뜻이에요. 제가 해라 얘기야. 좋은 사람 만나서.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쯤 되면은 내 무덤 위에 가래나무도 한참 잘 자랐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죽는다는 얘기죠.
내 무덤 위에, 중국 사람들은 무덤 위에 나무를 심어요. 우리는 큰일 날 일이지만 중국에 가보면 저기 무덤 위에 다 나무 자랍니다. 집백나무, 뭐 별의별 나무 다 자랍니다. 그러니까 내 무덤 위에 가래나무도 한참 컸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 보통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기다릴게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20년을 19년으로 줄여줬으니까 1년이나 줄여졌어요. 망명하는 동안에 이 문공이요. 가는 데마다 구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환대를 받습니다. 특히 제 나라에 가서는 엄청난 환대를 받아요. 그리고는 제 나라 공실에 여자까지 아내로 맞이해. 그 아내가 너무 좋아, 너무 잘해.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망명하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제 나라에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떠나야 되는데 난 안 갈란다. 이제 수행하는 공신들한테, 신하들한테 나 안 간다. 그래 이제 부인이 보니까 가짜는 거야 이게. 가야 되는데 큰일 났단 말이죠. 그래서 수행원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술 취하게 해서 잠들게 한 다음에 술에 싣고 가요. 그 정도로 이제 현명한 부인이죠. 그런데 술에 깨서 보니까 어디 다른 나라야. 문공이.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누가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외삼촌이 이제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나중에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외삼촌은 진짜 나중에 그냥 안 둘 거라고. 그냥 안 두면 어떡할 건데요? 그랬더니 외삼촌은 그 살을 뜯어 먹어버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씹어 먹어버릴 거라고. 그때 외삼촌이 뭐라고 하냐면 그대가 잘 되고 나면 내 고기 얼마든지 씹어 먹어도 좋다. 근데 빌어서 먹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공이 19년 만에 임금자리에 오르고 난 다음에 더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가는 데마다 아내를 여러 명 얻었거든요. 다 불러가지고 다 같이 살았답니다. 그 정도로 인간미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옛날에는 축첩제도가 허용됐던 시대니까. 그리고, 본부인이 굉장히 마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이 4명의 춘추 4인방의 리더십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의 주인공은 초나라 장황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뭐, 역사 속의 리더들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뭐, 자기한테 맞는 리더도 있을 것이고 또 비판해야 될 점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들 리더들이 던져주는 이 우화나 고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일화들을 많이 남기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세대는 좀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여기 있는 요 비슷한 리더들 그죠? 예. 쭉 줄줄이 그죠? 이어서 리더로 선출을 하면은 되지 않겠냐. 그럼 여러분들하고 저한테 달려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